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5월 21일 수요일이고요. 21일입니다. 둘, 하나 이렇게 되잖아요. 둘이 하나가 되는 날, 바로 부부의 날입니다. 네, 흔히들 부부하며 동상이몽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만큼은 부부의 날이잖아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사랑한다는 표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부부의 날입니다.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네,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모닝픽 국민픽 민생 과제입니다. 네, 국민이 고른 민생 과제 대체 어떤 건가요? 오늘 대선 선거운동 한창 이제 진행 중일 텐데요. 이 아마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을 정치권이 좀 주목해봐서 들어야 할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리서치 기관에 의뢰해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0명 가운데 6명은 물가 안정을 민생 해결 과제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또 민생 경제의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서도 역시 과반수가 넘게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 증가를 들었습니다. 아니, 생활일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먼저 와닿는 거고, 그래서 이걸 꼽은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은 주로 서민이나 네.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천형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기는 한데요.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물가 인상 추세가 계속 그동안 누적되었기 때문인데요. 한경협에 따르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는 2016년에서 2020년까지 5년 동안 4.4%가 상승했는데요. 이후 올해 4월까지 약 4년 동안에는 무려 16.4%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물가 고통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응답자들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도 제안했습니다. 10명 가운데 4명가량은 농축산물, 생필품 가격 안정을 우선순위로 꼽았고요. 공공요금 부담을 줄이고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고 수입 물가를 안정시켜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금 부담 완화와 생활비 지원 강화 등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물가 안정 외에도 국민들이 바라는 민생 과제 어떤 게 또 있었을까요? 물가가 오르면은 오르지만 소득이 오르면은 사실 견딜만 하잖아요. 네.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도 많고 나갈 돈도 많으면은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소득이 오르지 않고 또 직업 안정성이 떨어지거나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 그럼 국민들의 고통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번 조사에서도 그 국민들의 생각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약 17%로 특히 20대 이하와 50대 응답자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청년과 여성, 고령층 맞춤형 고용 지원 강화 정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 역시 국민들이 원하는 민생 과제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물가가 안정되도록 하겠다. 국민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네, 어떻게? 네, 우리는 그 어떻게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두 번째 모닝픽 건강보험 먹튀입니다. 건강보험 먹튀 이게 무슨 소식일까요? 예전에도 제가 비슷한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아직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내국인이 3만 3천 명가량 줄어들었을 때 같은 기간 국내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저출생 여파로 출생아 수가 줄면서 내국인은 감소했지만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외국인 가운데 중국인이 2020년 3만 명에서 지난해 5만 6천여 명으로 크게 늘었고요. 베트남인이 늘어난 수치가 아주 주목할 만한데요. 네. 13,700여 명에서 6만 명가량으로 6만 명가량 오.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큰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20년 이후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요. 2020년 365억에서 2023년 27억 원으로 10분의 1로 적자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외국인 지역가입자 강제 가입,
피부 양자 요건 강화 제도가 도입된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건보 먹튀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건보 먹튀 사례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사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러니까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하고 한 이후에도 부정수급을 하거나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외국인과 재외국인 부정수급자는 17,000여 명으로 2023년보다 약 16% 늘어났습니다. 특히 중국 국적의 부정수급자가 12,000여 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이걸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 내에서도 한국의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 뭐 팁 이래가지고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던데요. 글쎄요, 우리가 좀 자격 조건을 강화했잖아요. 네. 그러고 나니까 그 틈새를 비집을 방법들을 중국인들 사이에서 공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실제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한국인 건강보험 본전 뽑는 방법 이란 주제의 콘텐츠가 공유되고 있기도 하다고 하고요. 검색창에서 한국 국민보험이나 돈을 들이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중국어 하오양 마오를 검색을 하면 국내 건강보험 가입 방법부터 이용 팁, 병원 정보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에 구멍이 있다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외교는 사실은 상호주의가 제일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 네네. 그럼 우리나라도 그 나라 국민을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네.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지적도 사실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주요 국가 가운데 그런 제도를 도입한 나라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일종의 이제 국가 위신과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격 요건만 강화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보다는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부정수급을 하려고 하는 외국인들을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까 좀 더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건강보험 재정 전체를 어떻게 건전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함께 같이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네, 종합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부이긴 합니다만 부정수급을 하려는 외국인들 이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세 번째 모닝픽 조금만 놀게요입니다. 조금만 놀게요. 놀게요? 이게 누가 하는 말입니까? 두 분은 혹시 이런 말 최근에 하신 적 없어요? 조금만 아니 저희는 뭐 대놓고 놀게요. 더 놀게요. 놀 땐 놀아야지. 네. 근데 보통은 성인들은 놀게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쉴게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제가 놀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운동회를 하기 위해서 하기 전에 이런 말들을 외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지난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과부터 하고 시작하는 요즘 초등학교 운동회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가 됐는데요. 영상을 살펴보면 운동회를 위해서 운동장에 모인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오늘 조금만 놀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외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한 중학교에서는 운동회를 앞두고 소음 등의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대한 불편을 덜 끼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포스터를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 게시판에 붙이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걸 보는데 마음이 아프죠, 저는? 아니, 저는 저 뉴스 보고 정말 속상했어요. 그렇죠. 아니 저래야 되는 거야?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걸 좀 이해해 주면 안 됩니까? 그게 운동회에서 운동장에서 하는 일인데 사실 예전에는 운동회 하면 그야말로 동네 축제였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는 아파트 혹은 또 주민들 향해서 죄송합니다를 외치는 아이들. 근데 저거 정말 속상한 뉴스였어요. 네,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좀 각박해지고 있는 것 같기도 네. 하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는 지역 공동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초등학교에 뭐 운동회를 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가서 그렇죠. 축제를 네. 벌이잖아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내 아이만 안 다니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예를 들면 이제 확성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한 오전에 시작하면 한 오후 한 서너 시까지 정도는 그렇게 네. 하겠죠. 확성기를 쓰게 되고 아이들이 함성을 지르게 되잖아요. 응원하려면 거기에 따른 소음 민원 피해, 소음 민원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운동하기 전에 죄송해요, 오늘만 좀 시끄럽게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간 운동회를 준비하면서 주변 아파트 단지나 경찰서 등에 사전 협조 안내문을 보낸 전국의 학교 수가 100곳이 넘는다고 합니다.
행사 음영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운동회 10곳 가운데 한 7, 8개 학교에선 소음 민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운동회 때 쓰이는 앰프 소리하고 학생들의 함성에 주민들이 시끄럽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열심히 저렇게 뛰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이쁩니까? 그거 뭐 얼마나 오래 한다고 그렇죠. 그걸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고 예전에도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그랬습니까? 예전에는 거의 없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전이라는 게 저희가 너무 예전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 아니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저출생 문제 해결하자고 얘기합니까? 아, 그러게 좀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신도시라든가 아파트 아니면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또 초등학교 품고 있다고 또 그 아파트 단지는 또 굉장히 인기가 높거든요. 아니 들여달라고 난리예요. 재개발하고 이러면은 거기에다가 학교 들여달라고 난리고 그렇죠. 학교가 들어가서 애들 운동회 하는데 그걸 또 민원을 넣어. 시끄럽다 그러고. 집값 다 오른다고 좋아해놓고서. 집값 오르는 건 오르는 거고 내 아이가 학교 다닐 때 학교만 졸업하면 이제 남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고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 너무 각박하다. 이 정도는 우리 사회가 인내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정말 이 뉴스는요 너무 속상했어요. 네. 우리 어차피 좁은 국토에서 오밀조밀 살잖아요. 양보할 거 양보하고 좀 참을 거 참고 그러고 살아야지. 우리 애들이 뛰어놀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민원을 제기. 못됐어 아주 그냥. 다음 픽은요. 네 번째 문의픽 리더포비아입니다. 이 포비아라는 게 공포증이거든요. 근데 리더포비아라는 건 난 리더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리더하기 싫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2030 세대 직장인들 사이에서 리더를 하기 싫어하는 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학 내일 20대 연구소에서 전국의 19세에서 36세 가운데 공기업과 사기업에 재직하는 8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향후 리더 역할을 맡지 않아도 불안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 수가 10명 가운데 4, 5명이었고요. 불안하다고 밝힌 수보다 불안하지 않다고 밝힌 수가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야, 과거에는 리더가 되면 내 실력을 인정해줬구나. 내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그거 싫어하는 거예요? 예전엔 그랬잖아요. 장관 되고 대통령 되고 국회의원 되고 그다음에 사장 되고 네. 이거 다 리더잖아요. 네. 이게 다 리더인데 요즘 2030 세대는 리더가 되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건데요. 팀과 조직의 성과를 책임지는 게 부담된다. 그리고 또 실제 업무량이 더 많아질 것 같다. 이런 이유를 꼽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급여와 복지 혜택, 조직 내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장점보다 성과 압박과 과중한 업무가 더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들 2030 직장인을 MZ 직장인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그 MZ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죠.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네. 성향적인 부분이 영향을 좀 그것도 준 좀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던 것 같은데요. 왜 그러면 그거 리더가 맡기 싫냐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겠어요. 10명 가운데 3명은 관리 직무가 개인 성향이 맞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리더 요건 가운데 하나인 소통과 팀워크 강화 역할을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리더는 업무 성과 외에도 지도력, 그러니까 일종의 권위를 갖고 리더십을 좀 발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2030 세대 직장인들은 이런 노력을 하면서까지 리더로 승진하기보다는 개인의 삶의 균형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분석하는 거지만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평생 직장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는 직장에서 나를 존중해주지 않아. 나는 더 많은 돈을 받는 곳으로 가야 돼 계속. 근데 여기서 부담 줘야 돼 내가? 그렇게도 있고요. 또 리더가 됐다고 해서 엄청난 권위를 또 인정해주는 분위기도 아닌 거예요. 네. 리더면 또 법인카드도 쓰고 이렇게 좀 해야 되잖아요. 아니 뭐 그것도 또 하면 안 되는 분위기가 있으니 차라리 난 부담 주는 건 싫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 할 일 내가 하고 그냥 집에 가서 워라밸 즐기겠다는 그쵸. 건데 편하게. 제 할 일까지 내가 다 책임지고 이런 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승진하고 이런 것에 대한 기쁨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 승진하고 오면은 다 같이 남한산성 가서 닭백숙 먹고 이제 그런 건 없는 거네요. 네. 그런 문화를 어떻게 좀 살려보면 안 될까요? 근데 또 반면에 거기 올라가려는 사람들은 완장질을 하니까 그게 또 꼴 보기 싫고. 네. 예, 오늘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어제는 날이 굉장히 덥고요. 습하고 그래서 저는 에어컨을 틀었는데 오늘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높은 습도에 후텁지근한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이슬 비가, 오후부터는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30도 안팎의 때이른 여름 더위도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는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5mm 정도의 이슬비 수준으로 양은 적은데요. 다만 오후까지 제주도에는 최고 40mm, 산간에는 6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후에도 전국 대부분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경기 동부에 5에서 30mm, 그 밖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5에서 40mm 정도인데요. 여기에 돌풍이 불고 벼락이 동반되겠습니다. 튼튼한 우산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현재 기온보다 조금 더 오릅니다. 대부분 30도에 육박하면서 여름 더위겠는데요. 서울이 27도, 대전 30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중부에,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남부에 비가 내립니다. 내일 비가 지나며 이상고온은 한풀 꺾이겠습니다. 바다 안개가 유입되는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항공기 이용하신다면 운항 정보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7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엔 연예가 소식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계 이슈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연예계 핫한 이슈들 특급 배송해줄 세 분 모셨습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소식을 여러분의 귓전까지 직전 바로 앞까지 신속하게 배달해드릴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정확한 이슈는 알아서 걸러내고 정확한 이슈만 바로 전달드리는 안전배송을 약속해줘. 네, 미남 전문기자 최정아 기자입니다. 네, 너무 차가워요. 너무 생생하고 신선해가지고 여러분 아주 생생하고 신선한 소식을 누구보다 발빠르게 전달하는 연예계 덕후 박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연예계 이슈 첫 번째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지난 한 주에 연예계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소식은요. 단 이틀 만에 해프닝으로 끝난 개그우먼 이경실 씨의 아파트 경매 사건입니다. 네, 이경실 씨 아파트 경매 해프닝 어떤 일이었는지 먼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 15일이었습니다. 개그우먼 이경실 씨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오는 27일에 서울지방법원에서 경매에 붙여진다라는 소식이 보도를 통해서 알려져서요. 이 팬분들이 깜짝 놀라게 됐었는데요. 이 경매 시작가가 25억 5천만 원이다라는 굉장히 좀 구체적인 금액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경실 씨 아파트 이 이촌 한강공원 근처에 위치한 89평 규모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경실 씨 이 집을 2017년도에 약 14억 원에 사들인 후에 쭉 거주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린 이경실 씨가 빚을 갚지 못했고 이후에 이 집이 경매에 나왔다라고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빚을 못 갚으면 바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겁니까? 그 절차가 어떻게 돼요? 네, 경매 절차 좀 말씀드리면 이제 누구 돈을 꾼 사람이 채무자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근데 만약에 뭐 채무자가 이자라도 3개월 이상을 밀린다. 그럼 채권자가 언제라도 이거 경매해서 나한테 내가 빌려준 돈 돌려주세요라고 이미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게 돼 있고 이경실 씨 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였죠. 18억 원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는데 근저당권이 뭐냐? 채권자가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그게 근저당권입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18억 원이 돼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요,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9월에 이 아파트에 대해서 13억 3천만 원으로 임의 경매가 붙었어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 최 기자가 이 경매 시작가가 25억 5천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돌려달라는 돈이 13억 3천밖에 안 돼요. 이거 시간만 좀 기다리면 12억 이상 벌 수 있잖아요. 네. 돈을 받으려는 사람은 좀 급했나 봐요. 이걸 대부업체에 이 채권을 넘기게 됩니다. 대부업체가 붙다 보니까
이거 진짜 일이 심각해지죠. 제가 이 부분 조금 취재해 볼 수 있었는데 이경실 씨가 사실은 그래서 대부업체 넘어가니까 이거를 아들 부부도 새로 결혼했잖아요. 이거 아들 부부 알아서 나 걱정할까? 우리 엄마가 또 알아서 걱정할까 싶어서 빨리빨리 사실은 돈을 다 모았다 그래요. 그리고 바로 15일 날 보도됐으면 요번 주에 갚을 상황이었는데 그 직전에 보도가 나온 상황이었다. 네. 그래서 이 경매가 그럼 이틀 만에 단순 해프닝으로 끝났다는 이야기죠. 일단 15일에 보도가 나온 후입니다. 16일에 이경실 씨가 또 워낙 시원시원한 성격이잖아요. SNS에 걱정하신 팬들을 위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경실 씨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다. 잘 해결됐다라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SNS에 이런 글을 이어서 올렸는데요. 경매 소식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취소 소식입니다. 이경실 씨가 제가 몇 년 동안 일을 안 하다 보니 안전적인 이 수익을 찾고자 어느 곳에 투자를 좀 했다. 몇 년 괜찮았는데 3년 전부터 여러모로 꼬이니 그리 됐다. 이렇게 자세한 사정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 좀 당혹스럽다라는 신경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경실 씨도 그렇지만 가족들이나 지인들도 깜짝 놀랐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경실 씨가 특별히 SNS를 통해서 본인을 걱정해준 어떤 가족, 지인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이제 언급을 하면서 감사함을 전했어요. 예를 들면 대학 동기인 절친은 아이고 어떻게 이게 무슨 일이야 마음고생했겠다 하면서 한약을 지어 보내기도 했고 아니에요 잘 다 해결 벌써 했어요 했더니 우는 분까지 있었다 그래요. 지인분들의 어떤 이런 문자 소식 연락을 보니까 이경실 씨 느끼기에 어머나 나보다 더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느꼈다고 하는데 실제로 좀 이경실 씨가 사람 농사 잘 지으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저도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걱정하는 분들 많았고 뭐 급하면 나한테 정말 돈이라도 내가 보태겠다 이런 마음 가진 분도 제가 보았는데 하필요 근데 보도된 날이 군산에 계신 97세 어머니를 뵈러 가는 방송을 녹화하는 날이어서 아이고 우리 엄마 충격받으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하셨다고 하네요. 네, 거기다가 또 이경실 씨 지인분들이 이렇게 이경실 씨를 걱정을 하는 게 오히려 이경실 씨를 너무 더 잘 알기 때문인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이 이경실 씨 보기에는 굉장히 강해 보이고 또 직설적인 말투 때문에 더 강해 보이는데 속은요 또 열이기 때문에 동료들이 그 부분을 알아서 또 걱정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동료분들과 그리고 후배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 함께 보시죠. 말 자체를 돌려 하시지 않고 거침없이 그냥 돌직구로 하시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세바퀴에 이경실 누나 때문에 무서워서 못 나간다. 거기 나가면 막 혼날 거다. 막 이런 헛소문까지 있을 정도로 특히 명수 형이 이경실 울렁증을 고백하기도 했었어요. 그 방송에서 실제로. 그 정도로 카리스마 있으셨죠. 경실 언니 같은 경우에는 빵에 비교하면 바게트 빵 같은 사람이죠. 끝밥 속초는 겉은 딱딱하잖아요. 잘라보면 안에가 또 부드럽잖아요. 잘라봐야 알아, 이 언니는. 그냥 딱딱하거나 독하지만은 않거든요. 그 이경실 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말투에서 그 애정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경실 씨가 사실 그동안 또 굉장히 많은 일을 겪었잖아요. 사실 이경실 씨의 팬덤이 공고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경실 씨가 이 연예계 생활을 하는 동안 크고 작은 부침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주 슬기롭게 그리고 아주 단단하게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3년이었죠. 최정상의 길을 달리고 있을 때 전 남편으로부터 좋지 않은 일들, 이 가정사가 있으면서 이혼을 했었고요. 이후 사실혼 관계인 현 남편도 2015년 성추행 혐의로 이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서 이경실 씨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경실 씨가 산에 오르면서 마음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경실 씨 지금처럼 굉장히 단단한 모습 그리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저도 팬으로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연예계 이슈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네, 두 번째 소식 역시 또 좋지 못한 소식을 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소식은요. 43억 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금 불구속 기소된 스타의 이야기입니다. 네, 43억 원을 횡령한 스타 누굴까요? 바로 걸그룹으로 시작해서 배우가 된 황정음 씨입니다. 지난 13일에 이 황정음 씨가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이 됐죠. 그럼 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재판까지 진행이 됐을까? 황정음 씨가 가족법인 명의로 기획사를 운영했었어요. 뭐 지금은 이제 다르지만 이때 대출받은 자금 중에 7억 원. 그리고 이제 황정음 씨가 아무리 이제 본인 소속사라고 해도 이제 돈이 들어오면 이 출연료라든가 여러 가지 뭐 광고 출연료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지급금을 받거든요. 근데 아직 돈이 회사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가지급금 형태로 먼저 돈을 받는 형식으로 해서 정확히 말하면 43억 4천만 원을 이제 이걸 말하자면 미리 당겨서 쓴 겁니다. 네. 이게 사실은 횡령이거든요. 가족 법인이어도. 더욱 큰 문제는 그 43억 4천만 원 중에 무려 42억 원을 가상화폐를 산 부분입니다. 이제 그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42억 원으로 코인을 깜짝 놀라셨죠. 42억 원의 회사 돈으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야, 이게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황정음 씨 주장에 따르면요, 이 해당 기획사 같은 경우에는 황정음 씨가 소속된 사람이 그러니까 본인밖에 없는 100% 지분을 가진 회사였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 투자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자신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지난 15일입니다. 황정음 씨가요, 현재 소속사를 통해서 입장을 밝히게 되는데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는 사과문을 올리게 됩니다. 저는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변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빠른 사과를 했는데요. 회사를 성장시키려는 의도에서 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고 법인이 직접 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회사 돈을 가지고 황정음 씨 본인 명의로 투자를 하려고 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럼 현재 43억 원의 그 회사 돈의 행방은 어떻게 되는 거죠? 황정음 씨 이 주장에 따르면 일단요, 그 이제 개인 재산을 처분을 해서 대부분을 변제를 했고 아직 갚지 못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갚으려고 그 부동산 매매 단계에 그런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황정음 씨 사건이 이제 2심 두 번째 공판이 2심이 아니라 두 번째 공판이죠. 8월 21일에 예정이 돼 있어요. 황정음 씨가 변호사와 함께 대동해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황정음 씨가 구설에 오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2020년입니다. 이 결혼 4년 만에 이혼 조정 신청 그리고 재결합을 해서 또 팬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그 이후죠. 지난해 2월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팬들이 또 참 안타깝다라는 이야기를 또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황정음 씨가 사과문을 한 차례 올리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SNS를 통해서 한 여성이 올린 글을 그대로 게시를 하면서 이혼 소송 중인 이 남편의 좀 좋지 않은 이런 내연 관계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 오해였습니다. 네. 해당 여성이 나 아니다, 이건 문제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이 황정음 씨와 피해자가 만나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이 두 분이 원만하게 또 합의를 한 덕분에 고소가 취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또 다가 아니죠. 다가 아닙니다. 일단 지금 이런 일이 터지니까 과거에 나왔던 방송 장면이라든가 발언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 먼저 정음하우스라고 그러죠. 요 46억 원 저택. 아니 본인이 벌어서 열심히 샀을 텐데 요것도 지금은 이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이혼 후에 나 정음아 힘내, 이런 의미로 자신에게 선물했던 슈퍼카 5억, 이런 부분도 재조명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발언 중에서는 나는 지금 있는 돈보다 앞으로 벌 돈을 당겨 쓰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하고 어떤 통 큰 구매력 이런 거를 좀 자랑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그냥 황정음 씨의 라이프 스타일일 수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놓고 보니까 누리꾼들, 시민들,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그런 방송 장면 다시 보는 것도 불편하다 이런 거랑 아니 지금 법인 돈이 본인 개인 돈인 줄 알았냐 이런 어떤 경제 철학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조금 불편한 신경을 표출하고 있네요. 네, 이번 사건으로 황정음 씨의 이 활동에도 적신호가 켜졌는데요. 특히 뭐 광고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많더라고요. 네, 가장 먼저 광고계가 반응을 했습니다. 황정음 씨의 이 회사돈 횡령 혐의가 밝혀지자마자 2009년에서 10년도에 황정음 씨가 시트콤에 출연해서 굉장한 인기를 얻었었잖아요. 이 팀 자체가 모여서 광고를 촬영을 했었어요. 15년 만에 모인 거죠. 그런데 이 포스터에서 황정음 씨 얼굴만 사라지게 됐고요. 일단 황정음 씨는 자신의 이 SNS에 이 사진을 지우지 않은 것으로 또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과 포스터에서 황정음 씨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팬들이 좀 아쉬워하는 모습이 있고요. 현재 출연 중이었던 이제 마지막 회가 방송이 됐어요. 이 부분에서 MC로 출연을 하고 있었는데 또 VCR로 이제 출연을 하는 또 일상의 모습을 공개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일상 부분은 거의 다 편집이 됐고 MC 부분은 최소화돼서 방송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연예계 이슈였습니다. 네, 이번엔 스타의 특별한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스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앞서 오프닝에 오늘이 부부의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분이 비공식 부부의 날 홍보대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예계에서 손꼽히는 다정한 남편이자 또 5월 가정의 달과도 찰떡인 가장이고 아들이고 또 사위죠. 개그맨 김원효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계 최고 개그우먼, 미녀 개그우먼 심진아의 남편 김원효입니다. 벌써 네. 어디서 꿀 떨어지는 소리가 좀 들리는데 그 결혼을 부르는 부부라고 해서 결혼 바이럴 부부라는 별명도 있는데 동의하시나요, 김원효 씨? 근데 뭐 저희 부부 덕분에 뭐 많은 영상들을 보고 결혼을 하고 싶어진다 맞아요. 하는 분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 말이 맞지 않나. 진짜 뭐 결혼했던 분도 한 번 더 하고 싶다 하는 분도 있고, 그 정도로 막 결혼을 부르나 봐요. 아니 오늘 옷에도 하트가 그냥 떨어집니다. 지금 결혼한 지 몇 년 되신 거죠? 이제 15년 차 됐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방송사가 다르고 아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제 누군가가 제 이제 선배한테 통해서 이제 뭐 누가 개콘 티켓을 한 장 구하고 싶다. 누가 구하고 싶냐 하니까 개그우먼 심진아라는 친구가 구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알겠다. 그럼 내가 구해 줄 테니까 그러면 이제 평소에는 이제 원래 팬이었어요. 제가 티켓을 구해 줄 테니까 한번 밥이라도 한 끼 먹자. 그러면서 이제 미끼를 던졌죠. 던졌는데 이제 그냥 저는 첫눈에 조금 반했던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보통 우리가 남녀 사이 이렇게 만나면 뭔가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뭐 이쁘게 먹고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데 막 개 뜯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조개구이집에 갔는데 되게 이쁘게 이렇게 먹고 그럴 줄 알았는데 뭔가 서로 연예인이기도 하고 여사이기도 한데 되게 가식 없고 내숭 없이 털털하게. 네, 그냥 이렇게 먹다가 떨어진 음식을 이렇게 주워서 털어서 먹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냥 나한테 별 내숭 안 들고 큰 가식 없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되게 솔직하다. 그런 면에 이제 처음 반했죠. 이거다. 근데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네. 뭐 아니 나한테 좀 예쁘게 볼 생각이 없나 이렇게 보실 수도.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때는 다 좋아 보이는 거죠.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예, 뭐 그렇죠. 다 이제 콩깍지가 씌었으니까 다 좋아 보이는데 떨어진 것도 이렇게 주워 먹는 그런 모습이 털털해 보이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걸 자꾸 나한테 주더라고요. 전 떨어진 거 안 먹거든요.
자, 티켓을 인연으로 해서 털털함이 매력으로 이제 결혼해서 부부가 된 지 15년 차입니다. 은영 씨가 한번 종합을 쫙 해봤어요. 아, 그럼요.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정하는 그런 선배님이 나오셨으니까 이렇게 후배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자, 그러니까 우리 김원효 선배님이 말하는 인꼬 부부의 비결은 무엇인지 일명 김원효 가라사대 부부 바이블을 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원효의 부부 바이블 그 첫 번째 계명은요. 바로 내래는 사소한 감동을 챙겨라. 사소한 감동을 챙겨라. 우리 남편 지금 일어나서 보고 있나 모르겠는데 얘기해놨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큼직큼직한 걸 해줘야 더 큰 감동을 느끼는 줄 알잖아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뭐 옛날 말부터 뭐 첫 단추를 잘 끼워라, 그리고 뭐 이렇게 빌드업을 해라 하는 것처럼 평소에는 아무런 감정 없이 막 대하다가 뭐 어떤 기념일만 툭 선물해 준다고 이렇게 여자들의 감정이 막 너무 좋아 이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여자를 아시네. 그러니까 평소에 뭐 말 한마디라도 아니면 뭐 아무런 사실 이벤트 날에 챙겨주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어머, 그런데 누구나. 아무 날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다가 이 꽃이 이뻐서 하나 사와 봤어. 근데 뭐 멘트라도 이쁜 멘트. 그리고 꽃을 사가지고 왔는데 잠깐 뭐가 꽃이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아는 멘트들인데도 불구하고 잘 안 하잖아요. 이게 하지 않는 게 문제죠. 거짓말 같지만 제가 옆에서 늘 보아왔지만 정말 진짜요? 평소에도 그러십니다. 네. 그런 사소한 감동이 이제 쌓이면 그게 더 이제 나중에 큰 감동으로 올 수 있다. 제가 살짝 덧붙이자면요. 행복한 아침에서도 소개를 했었지만 김원효 씨가 이 개그계 최수종으로 불릴 만큼 이벤트의 제왕입니다. 여러분, 이벤트 안 하면 안 돼! 어떤 게 있는지 사실 너무 많지만 제가 몇 가지만 추려봤거든요. 일단 함께 보시죠. 딱 봐도 아시겠죠? 이 사진은요, 심진아 씨가 일일 드라마에 출연했을 때 이 김원효 씨가 인간화환이 되어서 촬영장에 방문한 모습이라고 하거든요. 극중 이름을 넣어서 심진화 첫 촬영 영애짱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다음 사진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기 가운데 저 정 같은 저 파란색 저것이 사람입니다. 네, 그럼 하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지금 짐작이 되시죠? 그런데 이게 또 특별한 날이 아니에요. 당시 그냥 결혼 11년 차의 하루였는데 두 분이 제주도 여행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기 작은 점이 김원효 씨고요. 모래사장에 하트를 그리고 진화 이렇게 마음을 담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부러웠던 이유가 따로 있어요. 심진아 씨가 SNS에 하트를 그리면서 나도라고 적은 거예요. 결혼 바이럴이 이런 게 아닌가. 나는 이런 남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전 국민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다음 사진도 공개해 주시죠. 사진이 많네. 하트가 지나는 뭐 이벤트 한 게 하도 많으셔서. 자, 여러분 이거 어머. 이게 뭘까요? 이 사진 어떤 사진인지 짐작이 가세요? 이게 뭐지? 이거 어디 잡지에다가 저렇게 사랑해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 손글씨로 두 가지 볼펜으로 이렇게 배경과 사랑을 쓰셨나요? 편지군요, 잘못해가지고 편지. 저거 쓴 거 아니에요 지금? 반성문 아니고요. 네. 저희 뭐냐면 이제 그 생일 때 와이프 생일 때 어떤 선물을 또 해줄까 이렇게 하는데 뭐 여성분들이 원하는 뭐 가방이든 액세서리든 이런 것들보다 이번에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또 나의 정성이 들어간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정말 뭐 완전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짝사랑하는 뭐 친구들한테 막 하는 그런 행동들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한 번도 안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랑해라는 글씨로 사랑해 심진아를 이제 빼곡히 적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시간도 시간이지만 이게 같이 사는 부부끼리 저걸 만들기가 좀 힘든 게 뭐냐면요. 늘 함께 지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는 빈 시간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내가 이제 없을 때. 적고 있고, 그러니까 뭐 차 이동 중에 적고. 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간 아니면 저거를 만들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너무 부럽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한번 해보니까 또 와이프가 그 정성에 또 고마워. 엄청 좋아하죠. 네. 아직 젊어서 그래요. 저거 지금 하면 눈이 아파가지고 다.
아니 이렇게 정성껏 이벤트를 해주는데 그러면 아내 심진아 씨한테 이벤트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아, 저희 와이프도 뭐 정말 그러니까 주고 받고 이게 뭐 핑퐁이 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야, 내가 이벤트를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신경 쓰고 했는데 아, 내가 놓치고 사는 부분이 있었구나. 그걸 와이프가 또 챙기는구나 했던 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결혼하면 뭐 생일하고 뭐 결혼기념일, 그죠. 뭐 크리스마스, 큰 거. 발렌타인데이 챙길 게 많네. 근데 이런 것만 해도 챙길 게 많은데 와이프가 그런 거예요. 5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 이런 거요. 그래서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좀 비워놓으래요. 그냥 아무리 데이터를 다 돌려봐도 모르겠어. 아니 모르겠어. 어떤 날도 아니야. 뭐 부부의 날도 아니고 무슨 뭐 장미 주는 날도 아니고 아무런 날. 아 뭐지 이랬더니 와이프가 아 너무 실망이라고 내가 변했대요. 뭐지? 왜 우리 사귄 지 5천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소름 야 이게 아, 소름. 네. 우리가 만난 지 5천일 야 이거를 사실 내가 못 챙기고 있었구나. 근데 이제 그런 또 와이프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하나의 또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야 이게 5천일까지 챙기는 정도면 두 분이 아직도 이렇게 만나면 막 두근두근 하기도 하고 그런가 봐요. 아 근데 그 늘 설레는 마음은 있죠. 근데 혹시 아나운서님은 네. 사귄 지 며칠 되시? 아니 아니 제가 왜 두근거리냐고 물어봤냐면 네. 이런 부부들이 이제 심장병을 조심해요. 심장병. 이게 너무 언제까지 가슴이 뛰었어. 두근거릴 거예요. 아니 근데 저 심진아 씨 너무 부러운 게 4,999일 받다가 5,000일에 이렇게 한 번에도 저렇게 또 크게 감동을 받아주니 부럽습니다. 자, 이 방송 보시는 부부들 골치가 좀 아프다는 소리가 벌써 들리는데 은영 씨 이쯤에서 맞습니다. 두 번째 계명 공개해 주시죠. 네, 여러분들 모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얼른 두 번째 계명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효의 부부 바이블 두 번째 계명은요, 바로 짜잔 강도를 정해라입니다. 강도를 정해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 부부들이 뭐 사실 안 싸우는 부부는 말이 안 되고요. 없죠. 조금이라도 뭐 티키타카 싸우는 부부가 또 잘 산다라고 들었는데 보통 저는 근데 부부끼리 왜 저렇게 크게 싸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싸우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면은 그 고통의 정도를 물어보잖아요. 어느 정도 아프세요? 0부터 10이 있는데 뭐 출산이 이 정도면 이 정도 아프세요? 아니면 덜 아프세요?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싸움도 뭔가 강도를 우리만의 강도를 정해놔서 사실 이 정도면 안 싸워도 되지 않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싸울 일들 보면은 정말 뭐 범죄 아닌 이상, 뭔가 와이프 몰래 집을 팔아먹고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그냥 뭐 설거지 하기로 했는데 왜 밀어놨냐, 양말 왜 여기 던져놨냐, 애 왜 오늘 학교 데려가 늦었냐, 이거 가지고 부부가 그렇게 싸울 일인가. 그러면 그 강도를 보면 이만한 강도 0부터 10이 있으면 한 3, 4 가지고 한 7, 8 정도로 싸우는 부부들이 많아요. 그래서 3, 4, 2, 3 정도 되면 그냥 버리자. 맞아. 뭐 싸울 이유도 없고. 아하. 그래서 이제 그 강도를 좀 정해놓고 알아야 되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두 분도 일단 싸우긴 싸운다 이런 아, 말인 네, 거죠? 그렇죠. 네. 아니 싸운다 약간 삐진다. 삐진다. 네. 귀엽게. 귀엽다. 그 정도로. 근데 계속 같이 있다 보면 싸울 일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더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그래도 늘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은 이 부부라는 게 저는 이제 연인이란 거는 사실 연인도 뭐 동거하던 연인이 부부가 된다 해서 뭐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글자에서부터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연인이란 단어는 연하고 인자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부부는 부 똑같잖아요. 단어만 봐도. 네. 그래서 늘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힘들겠지만 이 자석처럼 그러니까 N극과 S극이 늘 다르지만 붙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붙어 있어야
좀 평생 행복하게 잘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같이 붙어 있고 또 이 부부 싸움의 강도 조절은 조절하고. 1단계부터 10단계 정도까지 좀 해놓고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은 뭐 싸움이 또 크게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와이프가 저보다 좀 힘이 세요. 골밀도도 좋고 제가 뭐 어떻게 당해낼 수 없어요. 골밀도 나왔어요. 자, 세 번째 개명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강도 얘기를 하니까 말인데 지금 솔로인 제 마음은 아주 이렇게 달달한 얘기를 들으니까 아픔의 강도가 10입니다. 그렇대. 이렇게 또 부부 바이블의 세 번째 계명 여러분 전해드려야 되는데 세 번째 계명은요 바로 언어를 알아차려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제2외국. 그러니까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알게 됐는데 과연 우리 부부의 언어는 어떤 걸까? 그런데 와이프는 함께 있는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5가지 언어 중에 뭐 봉사, 함께하는 시간, 스킨십, 선물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스킨십인데 예, 와이프는 함께하는 시간을 좀 중요시 여겨서 그런 서로의 언어를 좀 알고 있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뭔가 서로 좀 틀어지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서로 그 언어를 알기 때문에 와이프는 함께 있는 걸 좋아하니까 내가 최대한 같이 있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스킨십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토라져 있으면 와이프가 팔이라도 이렇게 문질러 준다는 거. 있었어? 정말 이렇게 사랑꾼인 김원효 씨에게 정말 따끈따끈한 편지 한 통이 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일지 어떤 건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여보, 사랑하는 우리 여보. 지금 급하게 여보 몰래 찍느라고 화장실을 가서 진짜 몰래 찍었네. 여보를 만나고 정말 새롭게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렇게까지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요즘에도 눈을 떠서도 잘 안 믿길 때도 있는데 남편으로서 이렇게 존경스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든든하게 있어주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제 내가 그랬잖아요 여보 우리 원효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랬더니 정말 여보가 하고 싶은 걸 너무 다 하네. 한번 하고 싶은 거 끝까지 한번 해봐요. 나도 최선을 다해서 여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밀어볼게요. 사랑하고 너무 사랑합니다. 건강 지키면서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렇게 오손도손 행복하게 삽시다. I love you so much. 쌩얼도 이렇게 어쩜 좋아. 사랑해요. 너무 예쁘시고. 실제로 연예계에서 개그계가 아니라 연예계에서도 미모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맞아. 쌩얼 와 진짜 예쁘시네요. 너무 대박입니다. 아니 이렇게 영상 편지 받으셨는데 또 아내분께 한마디 해야죠. 여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줘서 고맙고요. 예. 아무튼 저희 가정을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저보다 수입이 좋거든요. 그럼 모시고 살아야 되겠네요. 지금 현재 저희 집 가장이십니다. 자, 오늘이 21일 부부의 날인데 이 부부의 얘기를 지금 들어봤고 네. 5월은 또 부부의 날만 있는 게 아니고 가정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어버이날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버이날은 사실 뭐 저희가 이제 같이 뭔가 출퇴근을 하고 이런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와이프도 다른 스케줄이 있고 저도 스케줄이 있어서 이 날을 맞춰서 부모님들 뵙는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가 저보다 일이 더 많아가지고 그럼 내가 알아서 이제 부모님들 뵙고 오겠다. 근데 저도 일이 있었지만 제가 울산에 일이 있어서 울산을 이제 직접 운전을 하고 그날따라 또 9시간이 걸리더라고요. 9시간 운전해서 울산 갔다가 이제 그 다음 날이 포항에 이제 결혼식이 있는데 가기 전에 이제 청송을 가서 장모님 뵙고 하루 자고 그리고 이제 포항 갔다가 결혼식 하고 이제 부산으로 가서 엄마랑 있다가 엄마랑 또 이렇게 밥 먹고 술도 한잔 하고 아이고. 다음 날 이제 또 9시간 반 정도 걸려서 이제 서울로 왔죠. 네. 네. 투어를 했습니다. 투어. 네. 그러니까요. 부모님들 만나는 예. 투어를 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그 김원효 씨의 DNA에 효심이 새겨져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 뭐
각자 본인들의 이름 중에 우리가 보통 어르신들의 이름 지으면 뭐 진화, 뭐 보배 진자에 뭐 꽃화, 뭐 하여튼 우리 서로 니네들이 잘 되라 이런 식으로 짓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저는 근원원의 효도효거든요. 다 필요 없고 효도해라. 어머, 네. 교회 근원이구나. 야, 이게 이름대로 가는구나. 되게 신기하다. 아예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제. 우리도 애들 이름을 이지호, 이태호 이럴 게 아니고 이지효, 이태호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효도 효잖아. 너를 알아라. 아니 그렇구나. 근데 사실 이렇게 이 남편이 너무 본인 엄마 이제 여자 입장에서 시엄마랑 이렇게 잘하고 친하면 사실 부부 사이가 좋기가 쉽지 않은데 네. 장모님한테도 잘하죠. 그래. 은영 씨가 그래서 또 준비한 게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김원효 씨가 양가 어머님들을 가르쳐가지고 내가 4천만 원이고 4억이고 40억이고 400억이고 다 줄 수 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여자들이라는 또 표현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어머, 그래서 어머.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김원효 씨의 두 여자, 우리 어머님과 장모님을 위한 김원효 씨의 효심 공략 포인트를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짜잔. 자, 김원효 씨의 어머님과 장모님 두 분을 향한 공략 포인트인데요. 일단 먼저 각 어머니들의 특징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우리 어머님들의 특징. 우선 김원효 씨의 어머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은 뭘까요? 바로 모두 꿰매기입니다. 모두 꿰매기? 모든 걸 꿰맨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뜻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그 젊으셨을 때 이제 의상실에서 일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지 이게 워낙 손재주가 좋으셔가지고.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뭔가 찢어진 청바지나 뭐 뭔가 올이 나간 거를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 학창 시절 보면은 이쁘게 청바지 이쁘게 찢는 법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며칠을 고생해서 막 뭐 시멘트 바닥에 긁어가면서 이렇게 사포질하면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놨는데 다음 날 학교 갔다 오면 교복 입고 학교 갔다 오면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네, 바느질이 되어 있어요. 네. 의상실을 또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한 번도 우리 어머니 이제 늘 사람은 정갈해야 된다. 아, 그렇게 다 꿰매 놓으셨군요. 꼭 여기에서 우리 김원효 씨 어머님을 위한 효심 공략 특급 비법 하나 더 나갑니다. 공개를 해주세요. 자, 무엇일까요? 자, 바로 멍석 깔기. 오지랖 어머니께 멍석을 깔아주는 건데 이게 대체 멍석을 어떤 식으로 깔아야 되는 건가요, 선생님? 아니 저번에 한번 제가 이제 그 어머니 모시고 북유럽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설날 때인데 저번 추석 때구나.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이제 와이프는 일이 다 있고 제가 시간이 많이 남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어머니랑 모시고 이제 북유럽을 갔다 와야 되겠다. 그동안 그렇게 무슨 세계 속으로 보면 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던 북유럽을 이제 급하게 예약을 했는데 하필이면 딱 2자리 남은 거예요. 비행기 좌석이. 그래서 일단 예약을 빨리 걸어놓고 엄마한테 이제 여권을 달라고 아침 7시 반에 전화를 했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전화 받자마자 여보세요. 아유 아들아.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는 것 같아. 왜? 허리가 엄마 다리가 아니다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북유럽 가려고 지금 예약 다 해놨는데. 아니 엄마 그럼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 북유럽 가려고 예약 다 해놨는데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잠깐만 있어봐라. 뭐 주면 되노? 뭐 안면만 찍으면 되나? 일단 다 찍어 보낼게. 알았다. 여권 사진을. 귀여우시다. 사람이 달라. 근데 뭐 부모님, 엄마와 이렇게 여행을 가면 사실 갈 땐 좋은데 가서 무조건 다투거든요. 김원효 씨는 어땠어요? 저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제 SNS를 보고 야 엄마랑 여행 가는데 그것도 이제 뭐 어디 가까운 뭐 일본이나 이런 데 가는 게 아니고 9박 10일 북유럽을 가는데 힘들지 않았어라고 다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도 약간 두렵기도 했는데 막상 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웃겼던 게 사실 우리 어머니가 다리하고 이게 모든 게 아프긴 아파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하는 행동이 내가 이제 다 파스 한 10장을 붙여줘요. 발바닥부터 해서 여기 파스를 붙여줘요. 그런데도 이제 너무 웃겼던 거는 엄마가 가이드보다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엄마 일로 좀 엄마 북유럽 길 안 와. 엄마. 아니 가이드 따라가야 되는데. 교파스
파스의 위력이네요. 아들이 파스 붙여줬더니 막 와.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그것도 유쾌하게 해주시고 하니까 저도 이제 직업이 개그맨이에요. 거기 계시는 가이드분도 계시지만 제가 이제 버스 타고 다닐 때 제가 가이드분 마이크 좀 주세요 해서 너무 좋다. 버스 안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죠. 야, 그 일행들 재밌었겠네. 이야. 좋았겠네. 그래서 진짜 재밌게. 그래서 바로 다음 여행을 또 나트랑 또 갔다 왔죠. 아, 그렇구나. 엄마랑. 예. 다음 여행 계획 없으세요? 좀 따라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거기 그 버스에 타 있고 싶다. 아니 이게 아들이 어머니하고 여행을 다닌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근데 아버님이 먼저 가셨다고 들었는데 아버님 계실 때도 어머니한테 잘했을 것 같은데 어머니하고 다니면서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났겠네. 이게 참 몰랐던 이 빈자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돌아가셨던 이 아버지의 빈자리가 처음에는 그냥 뭐 누구는 그러니까 안 돌아가시는 분은 없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런데 언젠가는 가시겠지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갑작스럽게 되니까 그 빈자리 되게 크게 보이더라고요. 예. 더군다나 이제 엄마 약간 우리 어머니가 이 일자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좀 남이 봐도 좀 심하게 이렇게 틀어져 있다. 근데 한편은 또 저는 그 생각했죠. 아빠한테 늘 이렇게 기대고 다녔었나? 그래서 이제 이게 없어서 더 이렇게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죠. 사실 김원효 씨가 생전에 아버님과 참 좋은 추억을 나누는 모습이 방송을 타기도 했어요. 저도 이 방송을 보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기도 했고 당시 기사를 쓸 때 정말 많은 분들의 반응을 봤는데 감동을 얻었다, 위안을 얻었다, 위로를 얻었다라는 반응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 장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함께 보시죠. 아직 해줄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 아버지랑 어디 여행을 간 적이 없었어요. 그런 마음에 이걸 한다라는 게 좀 제 자신이 좀 많이 원망스럽긴 했어요. 바다다! 아버님 바다다! 바다 보신 기분이 어떠십니까? 최고입니다. 공기 좋고 날씨 얼마나 좋으실까 이렇게 밖에 나오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기계로 연명하는 거에 동의서를 쓸 때 저한테 그랬거든요. 하루도 좋으니까 아빠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간절함으로 인해서 아버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순간순간이 감격이지 않나. 네, 지금 영상 봤는데 김원효 씨에게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1처럼 늘 저보다 더 해주는 분이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머니한테도 그렇고 모든 사람한테 못 해줬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더 해줘서 문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참 그래서 이제 못 해준 게 너무 많아서 참 늘 죄송스럽기도 하죠. 예. 네. 그 아버지를 다시 만난다면은 아버지께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냥 소주 한잔 하자고. 예. 왜냐면 그런 적이 있어요. 아버지랑 그러니까 저희 집은 제가 외동인데 부모님이 두 분 다 만화방을 운영을 하셔가지고 가족 3명이서 20살 될 때까지 밥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밥을 차리고 가게 오시면 아버지가 드시러 가시고 저는 늘 두 분 중에 한 분이랑 같이 먹었는데 어느덧 이제 성인 되고 결혼하고 가족끼리 밥 먹고 집에 가다가 이제 아버지가 좀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잔 더 하자 했는데 엄마랑 이제 와이프는 집에 가고 싶다. 나보고 이제 아버지랑 소주 한 잔 하고 와 이랬는데 그때 내가 이제 와이프한테 조용히 하라고, 예, 부추기지 말라고, 예. 왜 어색하게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이렇게 평생 한이 될 줄 몰랐어요. 예. 그때 만약에 한 잔이라도 기울였으면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랑 정말 소주 한 잔이라도 하지 않았겠나라는 게 있는데 참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살아가다 보면은 자꾸 큰 것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랑 뭐 당구를 한 게임 치든 아니면 단둘이 커피를 한잔 하든 단둘이 있는 거를
진짜 많이 가져봤으면 하는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어색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그런 경험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가정의 달이잖아요. 용기 내서 부모님과 그런 시간 특히 아버지와 좀 보내봤으면 좋을 것 근데 그 같습니다. 아들들 지금 이제 보고 계신 아들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앨범 한번 찾아보세요. 의외로 아버지하고 둘이 찍은 사진이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 늘 저도 찍어주시기만 해서. 그걸 그렇게 찾아봤는데 거의 없어. 네. 같이 찍은 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저는 한번 더 찾아보세요. 미안했던 게 아버지가 늘 하여튼 저는 아버지는 제 구두를 닦아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송국을 갔다 왔는데 제가 또 신발을 좋아해서 신발을 많이 이렇게 사놨었는데 집에 있는 신발을 다 닦아 놓으신 거예요. 근데 나는 아버지 신발을 한 번도 닦은 적이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너무 한이 맺히더라고요. 네. 참 아버지 얘기 이렇게 좀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분위기 좀 바꿔서 장모님 얘기도 좀 해볼까요? 그렇죠. 이 장모님의 효심을 또 공략을 하려면 이 장모님의 특성을 아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장모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김원효 씨가 밝힌 장모님의 특징은요. 일단 거절을 하고 보신다는 거죠. 아니, 다 그러시잖아요. 장모님이 대체 어떻게 거절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다 해드리고 싶은데 늘 거절하세요. 아우 아니야. 아니야. 아우 오지 마 하면서도 아니 이 옷도 이쁘니까 입어봐요. 근데 이제 막상 백화점에 있는 옷들이 싸지 않잖아요. 비싸죠. 그러니까 가격 보고 이제 옷 갈아 입어보고 이 택을 보고 가격 보고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다 하면서도 일단 거절은 하는데 너무 꽉 잡고 계세요. 이거 너무 비싸다. 너무 꽉 잡고 있으면서 너무 비싸다 하면서 입은 여기까지 올라가. 저것도 이쁘네. 기대하는 거야, 기대. 어차피 사줄 거 알거든. 너무 귀여우시다. 아니 장모님이 이거 너무 비싸 이러면 그러네요, 너무 비싸네요, 이건 사지 맙시다. 이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걸 아시니까. 근데 김원효 씨 이 장모님의 또 거절 이 또 역사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심진아 씨가 김원효 씨를 이 되게 집에 소개하려고 할 때 아니 나 안 볼란다 이러고 거절을 하셨대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심진아 씨한테 어머니가 많이 의존하기도 하셨고 거기다가 내 딸 이제 개그우먼인데 이게 보니까 이게 돈벌이나 이런 게 쉽지 않아 보이고 몸고생도 있어 보이고 근데 내 사위까지 내 딸의 남편까지 이런 생각 좀 드셨나 봐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탐탁지 않았는데 그러나 이렇게 딱 만나보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오늘 대기실에서 보고 어머 이렇게 크고 잘생기고 듬직하고 말 한마디로 저렇게 예쁘게 맞다. 하네 했는데 인상이 너무 좋아서 이 장모님도 호로록 마음이 다 녹으셨대요. 옷 입어볼 때처럼 거절하면서 김원효 씨가 꽉 잡고 있었던 거예요. 계신 거야. 꽉 잡고 안 돼 하신 거예요. 안 돼. 그런 장모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김원효 씨의 비결은 뭐였을까요? 그건 말이죠. 김원효 씨가 아주 직접 이야기한 비결이 또 있습니다. 이걸 또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그 비결은 장인어른의 빈자리 대신하기입니다. 장인어른의 빈자리를 대신한다. 어떻게 또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은 이렇게 뭐 아직 살아 계셨고 장모님은 이제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2007년도쯤에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너무 이제 또 투병 생활을 10년 넘게 막 이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셔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이제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또 홀로 계시니까 또 그냥 더 외로워 보이시고 해서 그냥 우리가 사위처럼 이렇게 다가가거나 뭐 하는 것보다 약간 남자친구, 어머 재밌다. 연하의 남자친구처럼 대하면 또 더 기분이 좀 다르지 않을까 해서 이게 뭐 다른 분들은 야 장모님한테 야 반말하는 게 어딨냐 이랬는데 그냥 그것도 이제 장모님이 잘 받아주시니까 네. 장모님 성함이 이제 점자 쑥자신데 저는 이제 쑥이라 불러요. 쑥이. 우리 쑥이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늘 뭐 영화 보러 갈 때도 쑥이 오늘 어떤 영화 보고 싶어? 뭐 이렇게 하고 우리 쑥이 이 옷 어때? 이러면 안 할란다 하면서 꽉 잡고 있고. 야, 이 김원효 씨가 장모님에게 어떤
어떻게 하는지 방송에서 또 보여준 모습이 있거든요. 함께 보시죠. 진아가 나한테는 친구고 너무 의지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냥 시집 안 간다 하던 게 그래 남자를 데리고 온다는데 내가 얼마나 찹찹하고 어떻게 살고 부모님 그럴 수 있죠. 오지 말라고. 잘 데리고 왔지? 어디 가서 이런 거 보겠노? 어디 가서? 엄마 옛날에 내 출혈이지. 엄마가 전자레인지 옮기다가 경력이 있으시구나. 딱 들다가 놓치려니까 힘을 빡 준 거야. 그걸 다시 팍 잡으려고 무게가 있는 걸. 3일은 안 된다 했잖아. 2, 3. 2, 3은 6? 처음에는 제가 이제 쉬운 거 모르고 이러면 막 화나고 속상하고 이러니까 막 엄마 그거 아니잖아 막 이렇게 막 짜증도 나고 그랬었는데 근데 또 원효 씨는 나오라고 이렇게 하더니 막 그렇게 재밌게 막 웃으면서 둘이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좋았어요. 엄마, 집 사주는 사위 있으니까 좋지? 아이고 그걸 말이라고 누가 하겠노? 집 사준 딸 아니야? 나도 못했지. 고마워. 아, 진짜 잘하네요. 쌈 싸서 그거 저 구구다 외우면서. 근데 재활 치료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장모님이 이제 전자레인지를 가까운 데지만 이렇게 들고 옮기시다가 갑자기 이제 뭔가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머리에서 뭐가 터지셨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시야가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시야가 아니고 이렇게 보이는 시야로 완전 조그맣게 보이셔가지고 깜짝 놀라서 이제 감각적으로 이제 전화번호를 우리한테 누르셔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빨리 이제 골든타임 안에 이제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게 이렇게 뇌 쪽으로 안 좋으신 분들은 사실 누가 보면 약간 흔히 말하는 나이롱 환자처럼 그렇게 아세요. 왜냐면 외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속은 머리는 다 이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장모님이 멀쩡해 보이는데도 숫자 다 틀리고 처음에는 본인 이름도 못 적으셨어요. 예, 근데 이게 온 가족이 다 같이 슬퍼하고 안쓰러워하면은 본인은 얼마나 더 딥해지겠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게임 그냥 2, 3 안 하고 이제 게임처럼 우리 369나 뭐 이런 게임처럼 이제 했는데 이게 뭐 우리가 웃기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 이게 틀리지만 이게 웃기더라고요. 열심히 하시죠. 네. 지금은 2, 3, 6 하지만 2, 3, 18, 4, 5, 18. 내가 18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하고 싶은 숫자야, 뭐 하고 싶은 얘기야, 뭐야.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웃으면서 온 가족들이 하다 보니까 이게 웃으면서 다른 좋은 게 더 터졌는지 진짜 금방 나오셨어요. 참 따뜻하네요. 근데 아내들이 남편이 하나만 잘해도 이쁜데 나한테도 잘하는데 우리 엄마한테까지 잘해. 이게 100점입니다. 그 5월 가정의 날을 맞아서 저 세 여자분들과 어떤 이루고 싶은 게 있는지 간단하게 듣고 오늘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저는 뭐 이루고 싶은 것보다는 저는 엄마나 장모님 그리고 우리 와이프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열심히 그동안 벌어 놓았던 거 다 쓰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그리고 장모님 나한테 와이프한테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 쓰십시오. 네. 야, 많이 벌어놨나 보다. 이야.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바로 알아볼게요. 문나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날씨 왜 이렇게 꿉꿉하지 싶으시죠?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2도로 한낮과 비슷한 정도를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온도는 26.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텁지근한 날씨 속에 종일 비 소식이 잦으니까요. 틈틈이 잦은 환기 시켜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에는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5mm 정도로 이슬비 수준이겠는데요. 다만 오후까지 제주에는 최대 40mm, 산간에는 6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오후에도 전국 대부분 요란한 소나기가 내립니다. 경기 동부에는 5에서 30mm, 그 밖에는 5에서 40mm로 양이 꽤 많겠는데요. 돌풍이 불면서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튼튼한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현재 기온보다 조금 더 오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에 육박하겠는데요. 서울이 27도, 대전 30도, 대구 29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중부에,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남부에 비가 내리는데요. 내일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한풀 꺾이겠습니다. 바다 안개가 유입되는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껴 있으니까요.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정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5월인데도 계속 날이 습해요. 네, 오늘 후텁지근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의 세상 Save next channel A